2003년 말 발렌티노 로시가 혼다와 함께 3년 연속 챔피언십을 차지했습니다. 그는 왕입니다. 논쟁의 여지가 없는 왕이죠. 고지가 무의치 이리를 보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경쟁자들을 압도하는 5기통 예술작품이죠. 경쟁자들을 압도했죠. 그는 16번의 레이스 중 5번을 우승했고, 레이스 중 5번을 우승했고, 하지만 그의 내면의 무언가가 그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고 말합니다. 도전 없는 성공은 시시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그 도전을 찾아냈죠. 모토GP의 근간을 뒤흔든 움직임으로 모토GP의 근간을 뒤흔들었죠. 로시는 계약을 파기하고 야마하와 계약했습니다. 하지만 어떤 야마하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M1에 올랐습니다. 2003년에 단 한 번의 레이스도 우승하지 못했던 바이크였죠. 0승. 시즌 전체에서 단 한 번의 포디움. 일본 엔지니어들은 당황했습니다. 언론은 이를 모터스포츠 역사상 가장 큰 실수라고 불렀습니다. 혼다 측은 믿을 수 없었죠. 자신들이 최고의 바이크를 주었는데 그는 실패의 냄새가 나는 프로젝트를 위해 그걸 버렸으니까요. 왜 그렇게 강력한 바이크가 이기지 못했을까요? 모토GP에서 마력을 갖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힘을 아스팔트에 제대로 전달할 수 없다면 말이죠. 이를 이해하려면 우린 그 심장, 즉 엔진 속으로 들어가 봐야 합니다. 바로 거기서부터 진짜 문제가 시작되었죠. M1은 스크림 엔진을 사용했습니다. 완벽한 이름이었죠. 그 소리가 마치 기계적인 비명, 위험을 알리는 사이렌 같았으니까요. 하지만 소음 외에도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힘을 전달하는 방식이 너무 공격적이고 선형적인 방식이라 뒷바퀴가 계속 미끄러졌죠. 마치 달모씨는 스파이크 신발 신고 얼음 위를 달리는 것 같았어요. 붙잡거나 날아가거나 둘 중 하나였죠. 공중으로 날아가는 거죠. 야마하 라이더들은 코너 한가운데서 스로틀을 열려고 할 때마다 고통스러워했어요. 오토바이는 앞바퀴가 들리고 접지력을 잃어버렸고 그들은 귀중한 10분의 1초를 잃었죠. 상상해보세요. 로시가 그 기계로 첫 바퀴를 돌았을 때 느꼈던 현기증을요. 그는 그 짐승을 길들이려면 게임의 규칙을 바꿔야 한다는 걸 알았죠. 그런데 계속하기 전에 저희가 궁금한 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진정한 천재를 정의하는 건 뭔가요? 순수한 속도인가요? 아니면 망가진 걸 고쳐서 걸작으로 만드는 능력인가요? 댓글에 딱 한 단어만 남겨주세요. 천재, 아니면 정비사. 그리고 이 모토에 열광하는 커뮤니티의 일원이 되고 싶다면 지금 바로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한 남자와 하나의 아이디어가 어떻게 공학을 바꿨는지 알아볼까요? 영원히. 발렌티노는 단순한 라이더가 아니에요. 두 바퀴 위의 엔지니어죠. 그게 바로 좋은 레이서와 전설의 차이예요. 그는 야마하 박스에 도착해서 불평하는 대신 출력 부족에 대해 아무도 예상치 못한 질문을 던졌죠. 왜 실린더 폭발이 그렇게 등간격이죠? 엔지니어들은 서로를 쳐다봤어요. 아무도 그에게 그것을 전에 물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게 바로 스크리머 시스템의 핵심이었죠. 폭발은 규칙적인 간격으로 완벽한 메트로놈처럼 일정한 동력 흐름을 만들어내는 당시의 기본적인 전자장치와 결합되어 기울어진 각도에서 접지력을 찾기 불가능하게 만들었죠. 오토바이는 항상 쉬지 않고 밀어붙였고 그로 인해 뒷타이어는 과부하가 걸려 접지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혼다의 유순함에 익숙했던 로시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오토바이가 항상 밀어붙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숨을 쉬고 멈춤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엔지니어들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가 요구하는 것은 순수한 동력 면에서는 비논리적이었죠. 그는 엔진을 요구했습니다. 서류상으로는 효율이 떨어지네. 그는 80년대 500cc 시절에 이미 존재했지만 완전히 잊혀졌던 것을 요구했습니다. 바로 빅뱅 엔진이었죠. 그 개념은 현대 공학이 옹호하는 모든 것과 근본적으로 반대되는 것이었습니다. 폭발을 등거리로 분리하는 대신 빅뱅은 그것들을 한데 모았습니다.
두세 개의 실린더가 폭발했죠. 거의 동시에 빠르게 연속적으로. 이것은 오토바이가 엄청난 동력 충격을 받게 했습니다. 엄청나고 집중된 그 뒤에는 타이어가 접지력을 회복하고 약간 식을 수 있는 아주 짧은 침묵의 순간이 이어졌습니다. 마치 일정한 진동의 전동 샌더에서 공기 해머로 바뀌는 것과 같았죠. 강하게 때렸지만 타격과 타격 사이에 타이어는 회복되고 오토바이를 기울이고 코너에서 튀어나갈 수 있는 접지력을 제공합니다. 그의 오랜 파트너인 제레미 버지스도 수석 미케닉으로서 기술적인 싸움을 이끌었죠. 코수염을 기른 무한한 경험의 소유자였어요. 로시를 누구보다 잘 이해했죠. 일본 엔지니어들에게는 그게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점화 순서를 바꾸려면 크랭크 축과 전자장치를 처음부터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요. 하지만 로시는 압박했어요. 매일 매 랩마다 그는 주장했죠. 그는 원하지 않았어요. 더 많은 마력을요. 이미 가진 마력을 쓸 수 있는 오토바이를 원했죠. 그리고 그 집착은 팀의 임무가 되었죠. 변화는 마법이 아니었어요. 시간과의 싸움이었죠. 밤샘 작업과 실패한 프로토타입으로 가득했죠. 일본 엔지니어들은 그들의 고정관념과 수십 년간 확립된 사고방식에 맞서 일했어요. 그들은 크랭크 축을 재설계하여 폭발을 한데 모았죠. 첫 프로토타입은 끔찍한 소리가 났어요. 마치 고장난 오토바이처럼, 마치 안에서 뭔가 부딪히는 것 같았죠. 배기통 엔진의 특징적인 비명 소리는 사라지고 더 깊고 더 거칠고 거의 불규칙한 굉음으로 바뀌었어요. 스크리머의 익숙한 귀에는 제 생각에 기계 고장처럼 들렸죠. 기술자들은 망설였어요. 하지만 트랙에서는 마법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텔레메트리는 로시가 몸으로 느끼는 것을 보여줬죠. 뒷바퀴는 더 이상 통제 불능으로 미끄러지지 않았어요. 타이어 온도는 더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죠. 빅뱅 엔진으로 로시는 이전 시스템보다 훨씬 더 일찍 스로틀을 열 수 있었어요. 이전과는 달랐죠. 바이크는 폭발적인 힘 사이에 아주 짧은 틈에 안정적으로 착지하며 마치 흡착판처럼 아스팔트에 박혔죠. 갑자기 패배자였던 바이크는 아무도 몰랐던 비장의 무기를 갖게 된 겁니다. 심지어 개발자들조차 몰랐던 무기였습니다. 2004년 시즌 첫 경기,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도착했습니다. 벨콤 서킷은 빠른 코너와 거친 아스팔트로 시험대가 될 예정이었죠. 세상은 혼다를 배신한 로시가 굴욕적으로 패배하는 모습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대신 그들은 한 남자가 야마하를 타고 시상대 가장 높은 곳에 서서 눈물을 글썽이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의 눈엔 새 바이크로 데뷔전에서 승리한 것. 이는 가장 낙관적인 기술자조차도 예측하지 못했던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야마하는 직선 주로에서 가장 빠르지 않았고 혼다보다 시속 몇 킬로미터나 느렸지만 제동에서 가장 효과적이었고 무엇보다도 코너 탈출에서 그랬습니다. 빅뱅 엔진은 로시가 모든 출력을 사용할 수 있게 해주었고 렉스 디아지의 바이크는 헛되이 접지력을 찾으며 미끄러졌습니다. 이 기술 혁명은 우리가 아직도 기억하는 전설적인 레이스로 이어졌습니다. 2005년 헤레스에서 잔디밭을 가로지른 추월. 그 뒷바퀴가 미끄러지면서도 완벽하게 제어하며 바이크를 돌리는 능력. 그것은 단순히 재능만이 아니었습니다. 공학 기술이 라이딩을 위한 것이지 그 반대가 아니라는 것을 확인시켜 준 것이었죠. 빅뱅 엔진은 로시에게 다른 누구도 갖지 못한 도구를 제공했습니다. 오토바이가 가장 필요로 할 때 자신을 배신하지 않을 거라는 절대적인 믿음. 몸이 한계에 다다르고 타이어가 비명을 지를 때 인간과 기계의 이런 시너지를 우리는 전설이라 부르죠. 하지만 이제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을 듣고 싶어요. 오늘날 이렇게 많은 전자장비와 보조장치, 엔진 맵이 있는 상황에서 한 라이더가 로시가 했던 것과 같은 일을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천재 엔지니어의 시대는 영원히 사라진 걸까요? 영원히? 빠르게 생각해서 댓글에 간단히 답해주세요. 네, 아니오로요. 그리고 M1의 심장부로 떠나는 이 여정을 즐기고 있다면 구독해서 아직 할 이야기가 많은 이 이야기의 다음 장을 놓치지 마세요. 로시와 야마하가 2004년에 이룬 건
단순히 챔피언십 우승이 아니었어요. 그건 카테고리를 영원히 바꾼 개념을 부활시킨 거였죠. 현재 그리드를 보세요. 잘 들어보세요. 두카티 데스모세디치나 아프릴리아 RSGP의 소리를 주의 깊게 들어보세요. 그 깊고 불규칙하고 낮은 회전수에서 거의 천식 같은 으르렁거림은 빅뱅의 직접적인 유산입니다. 모든 브랜드는 조만간 그 아이디어를 모방했죠. 오늘날 스크리머 엔진은 모토GP에서 거의 사라졌습니다. 몇몇 고립된 라이더들만이 시도하지만 결국 다시 돌아옵니다. 왜냐고요? 빅뱅은 트랙션을 넘어선 결정적인 이점을 제공하거든요. 타이어를 보호하죠. 타이어가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그 짧은 순간의 여유를 가질 수 있게 되면 뒷타이어는 더 오래가고 마모도 덜합니다. 경기가 마지막 바퀴에서 결정되는 시대의 타이어 관리는 승리의 핵심이죠. 게다가 라이더들이 가속 페달을 더 일찍 밟을 수 있게 해주는데 이는 심리적으로 엄청난 이점입니다. 상대보다 먼저 공격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건 그 어떤 상점에서도 살 수 없는 자신감을 주죠. 하지만 전자장비와 물리학을 넘어 빅뱅은 기술을 초월하는 인간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그것은 라이더가 엔지니어들을 똑바로 쳐다보며 말할 수 있다는 결정적인 증거였죠. 당신들이 수년간 만들어온 것이 틀렸다고요. 내 말을 들으라고요. 러시는 그 바이크로 경주에서 이겼을 뿐만 아니라 일본인들에게 다르게 생각하는 법을 가르쳤습니다. 그들을 안락지대에서 벗어나게 하고 바이크는 컴퓨터나 동력계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켰죠. 바이크는 그것을 조종하고 속을 이해하는 사람들이 이기는 겁니다. 2004년의 그 위험한 결정은 챔피언십 복도에서 모두가 이야기하던 실수였죠. 그것은 로시에게 야마하와 함께 4개의 타이틀을 더 안겨주었을 뿐만 아니라 모터사이클 경주에 겸손의 교훈을 주었습니다. 모터사이클 경주에 겸손의 교훈을 주었습니다. 노선이 울려 퍼지는 혁신이죠. 다음번에 모토GP 바이크가 엉덩이를 빼며 코너를 돌 때 한계에서 춤추듯 마법 같은 컨트롤 드리프트를 볼 때 그 남자를 기억하세요. 아무도 원치 않던 야수를 길들이려 했던 그 남자를요. 더 많은 힘이 아니라 더 많은 지능으로 말이죠. 때로는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 리듬을 깨야 합니다. 과감하게 소리를 내야 하죠. 제대로 작동하려면 때론 이상하게 들리는 것도 감수해야 하죠. 그렇게 일본 사무실에서 터무니없어 보이던 것이 모두가 따라하는 표준이 되었습니다. 발렌티노 로시와 빅뱅 엔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한계는 의문을 제기하기 위해, 규칙은 깨기 위해 존재하며 때로는 가장 빛나는 해결책은 가장 복잡한 것이 아니라 인간에게 가장 잘 맞는 것이라는 거예요. 조종하는 사람에게요. 여기까지 오셨다면 우리만큼 엔진의 포회를 느끼기 때문이죠. 우리처럼요. 이것이 단순한 스포츠 이상이라는 걸 아시니까요. 이제 여러분께 도전하고 싶습니다. 로시가 우승했던 그 야마하, 패배자에서 전설이 된 M1으로 우승했던 그랑프리 중에서 당신에게 가장 특별한 경기가 있었을 겁니다. 논문을 쓰거나 우리에게 경기 전체를 설명할 필요는 없어요. 댓글로 연도나 서킷을 알려주세요. 웰컴 라구나 2008, 아센 2009, 아니면 여러분이 가장 좋아하는 곳이요. 그 마법을 되살리고 우리 모두와 공유하기 위해. 그리고 이 천재와 혁명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모터스포츠의 위대한 순간들이 주는 점유를 느껴보셨다면 이제 뭘 해야 할지 아실 겁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저희가 계속해서 함께 모토GP의 숨겨진 비밀들을 파헤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계속 달리세요.